저는 여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학술연구원 담당을 맡은 공사입니다. 이번이 저희 오늘 제9회 서울대 아시아 포럼을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시아 포럼은 학기 중에 2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우창 선생님 모셔서 정신의학을 지으면서 아시아 연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지평을 도전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은 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시아연구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가는 연구소의 어떤 경험을 좀 듣자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가장 오래된 연구소, 아시아연구소가 어디냐 했을 때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를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거기에 경험을 들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자 해서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정치의학과 교수님 이대영 선생님을 모시고 아시아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대주제 하에 특별히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의 동북아 연구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이대영 선생님의 양력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의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시고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사회과학연구위원 세종연구소 경희대 아태국제대학 교수 또 동아시아연구원의 정치사회 여론조사센터 소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정치학과 외교 정형외과 교수님이시고 지금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난 2007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많은 저널의 편집위원이시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셔서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 나눴는데 너무 바쁘셔요. 너무 바쁘신 분을 지금 모셨는데 하여튼 이면진 선생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됐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로 우리 인양 선생님의 주요 전공은 어떤 그 정치 같은 투표, 유권자 분석에서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패널 조사를 시리즈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1년 아마 선거 전문가시고 정치 유권자 분석이 아마 가장 한국의 어떤 패널 조사를 교육하신 선구적인 연구자이시긴 합니다. 특별히 또한 아시아 연구 관련돼서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라는 책을 또 내셨고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외에 많은 것을 냈습니다. 논문, 기타 발표문은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양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속에서 선생님의 다양한 경험들이 소개되는 그런 시간을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가 5시 한 40분에서 45분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표 1시간 정도 하고 저희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발언을 주신 우리 이대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제가 아시아연구소가 한 2년쯤 됐죠? 선생님 하는 얘기를 여러 경험을 듣고서 걱정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걱정은 고대 아이언이 드디어 큰 적수를 만났구나, 아이언이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걱정이 있었고 또 하나의 기대는 아이언을 넘어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동아시아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고대 아이언은 한국에서 아시아 연구소에 가장 오래된 연구소지만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연구의 인적 자원이나 그 인프라의 점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서울대가 아세안 연구소로 시작을 하면서 지역의 범위를 5개 지역으로, 심지어는 뭐 센트럴 아시아, 또 뭐 서아시아, 미들리스트나 또 남아시아 다 할 수 있는 고대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중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없고요. 또 뭐 중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도 학과가 없고, 또 심지어는 동남아시아도 옛날에 아연의 동남아시아 연구실이 있었죠. 유임선 교수님이 실장하셨습니다. 근데 서울대로 옮기시면서 동남아 연구가 실질적으로 없어졌어요. 물론 동남아 학자들이 오기도 하고 가끔씩 하지만 동남아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결국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비전과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는 명백히 그 인적 자원이나 연구 인프라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 본부에서 아세안구를 그 연구소를 만드는데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제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 사업을 2억 원씩을 가지고 연구비를 배분하고 이런 걸 봐서, 야, 이게 부럽다. 제가 그걸 가지고 저희 고대 총장님한테 가서 그 서울대 아세연구소가 이루고 있는데 고대 아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거를 레버리지로 쓰기로 했어요, 자신. 근데 사립대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면 아연에다가 지원을 하는 순간 교내 다른 연구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배 정치가 학내에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와서 얘기 들으니까 저 서울대도 총장님이 바뀌면서 쉽지 않다는 생각했는데, 고대도 얼마 전에 총장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자연계 총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어차피 고대는 본부에서 지원받은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이 도대체 아세안구를 학교에서 돈 대가면서 뭐 하냐, 자기들이 돈 모아서 하는 거라도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학연구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서울대가 아세안연구소를 제대로 해서 한국 학계가 그 아세안연구를 주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고대나 서울대 아세안연구소 주민이 되면 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서울대학교의 연구가 아니고 서울대 아세안연구소가 하는 연구가 한국의 아세안연구를 견인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으로 여러 학자들을 서울대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학자들에게 기회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보통 너무 큰 주제죠. 아시아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저도 그렇지만 어떤 학자도 아시아연구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 박사님한테 이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다. 또 좀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최근에 제가 하는 연구 영역은 국내 정치 과정이나 여론조사 이런 게 주고, 소장을 맡으면서 아세안연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물론 동아시아 정치 경제가 제 주요 학위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보니까 서울대도 이 아세안연구소를 아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희도 고대가 아연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서도 동질감이 있네요. 고대 아세안연구소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또 그걸 나누다 보면 한국의 아세안연구,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아세안연구의 현황 내지는 어떤 쟁점, 문제점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요, 먼저 아연의 역사와 연구 성과, 비전, 최근 한 4, 5년간 새롭게 그 고대 아연의 비전과 목표를 소개하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한국에서 아시아 연구 혹은 동아시아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아연하고 별도로 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아연의 역사와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면 아연이 1957년에 생겼죠. 그러니까 아마 있는 사례의 연구들 중에서 한국의 최초의 연구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관련 연구소는 최초고요. 처음에 그 시기에는 공산권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 공산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60년대 초인데 그 당시에 김진혁 소장님이 미국 포드 재단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200만 원인가 그런데 아마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2천만 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연 건물도 그 돈으로 짓고 또 상당한 연구비를 써서 공산권 연구를 했는데 연구 자료 총선을 발간했고요. 그 아연 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안에 공산권 자료실이라고 해서 상당한 북한 신문이나 중공 당시에 그 자료들이 있었고 거기 있는 자료가 대학의 공산권 연구에서 유일하게 그런 그 비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이 시기에 포드 재단이 한국에 있는 연구소에다가 거액을 투자했는가? 이거는 미국에서 아사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냉전 시기의 세계 경영 혹은 냉전적 대립에서 공산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국가이익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드 재단이라고 하는 민간 재단을 통해서 돈이 나왔지만 적어도 아시아 지역 연구 혹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 아프리카 지역 연구, 미국에서 시작한 지역 연구는 초기에는 전부 미국 정부가 국무성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 돈을 지원하고 학자를 키우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고 그게 예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공산권 연구 70년대 말부터 보면 이제 그 공산권 연구라고 하는 거가 더 이상 아연이 독점적 지위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공산권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사회 연구를 주력하는 시기가 됐고, 그게 9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그 후에 90년대 초반부터 동북아시아 사회문화 연구를 주력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한일 공동 연구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죠. 이걸 시작하신 분은 최상용 전 일본 대사님. 일본 기금을 받아서 와사비 대학하고 고대 아연이 중심으로 개인으로 대학생. 그래서 총 21권이 나오고 그 후에 뭐 중국 총서가 한 4년 전에 17권이 나왔고요. 동아시아 총서, 민주주의 총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2008년에 고대 아연이 인문학력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역연구 분야의 지역연구 활성화하는 해외 지역연구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동북아시아 지역연구하는 걸로 선정이 됐고 이게 10년간 1년에 간접비하고 하면은 1년에 한 9억 6천쯤 되죠. 그래서 10년간 우리가 이게 주요 재정 자원이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동북아 연구로 연구를 집중하고 동북아 총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총서 발간 실적을 보면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있고요. 상당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가 58년부터 학술회의도 다양한 학술회의가 있고, 근데 아연의 연구, 아시아 연구의 특징은 처음 역대 소장님들도 그렇지만 인문학 그리고 사회학을 학제라는 연구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양스러운 전통이었고
있는데 그때 소장님들도 인문학자,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번갈아가면서 했고요. 주제도 좀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이 소장을 했고 인문학 사업을 한 과정에서는 인문학 사업의 의도도 그렇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결합시키는 지역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의 사업 비전입니다. 그 연구소의 인프라는 그 포드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옛날에는 그 아연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에 책도 사고 사서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도서관의 관리는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그 이름은 아연도서관이라고 쓰고 아연이 일부를 필요해서 쓰고 또 아연의 박사님들은 거기를 이 아연도서관을 통해서 중앙도서관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연이 모든 걸 다 좋은 방향으로 다 제도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한승규 교수님이 총장하실 때 제가 그 아연 소장을 맡고 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뭐 총장님하고 딜을 했는데 제가 소장을 좀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때 한 13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일 수 있어요. 고대는 또 서울대하고 틀려서 이 건물 연구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건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연구소가 독자적인 건물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해외 학자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연구실을 줄 수 있고 또 학내 다른 연구팀이 아시아 관련 연구를 한다 보면 제가 일시적으로 그 연구팀이 그 연구를 모이는 회의실과 또 박사님들의 공간이 무슨 연구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아연을 그 학내 모든 관련 연구자들이나 연구소나 학과에게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제 연구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연구 인프라로 보면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 중국 구해강 사료나 구한국 외교문서 또 식민지시대 연구자료 이런 게 굉장히 귀중한 아연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고대 도서관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연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하고 비슷하지만 지역적 범위가 좀 소박하죠. 저희는 세계적인 수준의 동북아시아 종합지역이었습니다. 서울대는 동북아시아 없이 아시아 종합지역이었습니다. 아마 고대가 갖고 있는 연구 역량과 자원, 재정적 상황에서 이게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제 생각에 아시아 연구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는 게 제 전략적 판단인데 또 아연의 전통도 사실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왔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실제 연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정이 되진 않죠. 점점 그래서 동남아시아 관련 포럼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연구의 우선순위는 동북아시아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북아시아 종합지역연구소가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역동적 변화의 시기에 있고요. 굉장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동북아시아의 역동적 변화를 심도 있게 포착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이런 종합연구소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 동북아시아가 식민지와 전쟁과 냉전 시기에 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새로운 평화와 공동 변형의 질서로 바꿔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어느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 여러 인간 문화 제도의 교류와 상호 침투가 가속화되는 이런 시대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고대 아연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의 연구소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쭉 여러 연구소들을 보면서 홈페이지도 보고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연구소들 크게 보면 5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부가 자료전 센터를 만들고 또 정부가 연구 공동체를 구축하고 또 지역 전문가 포스트를 양성한다. 이건 이제 이미 고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동부가 관련 학과도 있고 일본 학과도 있고 중국 학과도 있고 또 정치학과나 사회학과나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 연구소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연구 기회를 주고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고요. 또 사회적 서비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거지만 저희가 시민강좌라고 하는 걸로 최근에는 성북구청에 가서 연구소 이름으로 시민강좌를 합니다. 한국의 현대사업 이야기 해서 그거는 그게 이제 한번 보면 그 인문학국 사업의 리콰이어먼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학제간 공동 연구를 통한 공부가 종합지역 연구 이게 가장 핵심적인 핵심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발전 계획을 제도화기, 도약기, 발전기, 완성기 이렇게 해서 쭉 세워놨어요. 이건 누구나가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일이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 목표가 굉장히 소박하기 때문에 다 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계획서에 따라서 인문학 사업을 매년 평가를 받거든요. 이걸 하지 못하면 평가에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연구소 조직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대만, 한국연구센터, 동아시아 기계연구센터, 그 다음에 HK라고 하는 인문학 지역연구센터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 센터, 저는 이 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처음에 서울대를 보니까 굉장히 야심적이더라고요. 5개 지역을 해놓고 또 주제는 7개를 해놓고 저는 그게 다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의 운영하는 방안은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자. 실제로 이 센터 외에 실이 있습니다. 연구실. 그 연구실을 보면 동아시아 정치경제 연구실이 있어요. 동아시아 민주주의 연구실이 있어요. 한일관계 연구실이 있어요. 다 연구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 개념은 센터, 그 다음에 팀이 있어요. 굉장히 그 연구 프로젝트, 연구를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팀을 꾸려서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하면 실로 승격시키고 실이 재정적인 자립과 학자들의 그룹을 모으면 센터로 승격시킨다. 처음부터 센터를 만들어서 몇 년, 1년, 2년 지나면 없어지는 그거보다는 이게 뭔가 그래서 얼마든지 이걸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제가 지금 센터라고 붙인 데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비와 이 재정적인 그게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실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 프로젝트가 되긴 했는데 이게 2,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생각이 드는데 서울대의 경우는 그게 아마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의 인력들을 오른쪽에 보시면 전임 교수라고 하면 연구소 전임 교수가 2명이고요. 연구 교수가 16명. 여기서 전임 교수라고 하는 건 테니어 트랙입니다. 그분들이 월급도 다 학과에 있는 교수들하고 똑같이 받고요. 테니어 트랙이고 연구 교수는 비슷한 연구재단에서 월급 받거나 이런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HK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한 90년 정도 되고요. 다른 연구재단, 대만 장애국재단, 경제인민사회, 포스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연구비로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아연의 장기 연구 아젠다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앞에서 얘기한 여러 고민을 하고, HK 사업을 하면서, 이 HK 사업의 제목이지만, 동시에 한 10년 정도 그 고대 아연이 연구를 한다 보면, 이 연구 주제라기보다는 아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연구 주제의 묶음 같은 거죠. 연구 방향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상, 사회,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 뭐, Transnational Space, North East Asia,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문과전의 특징은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초국가적 현상에 대한 공시적, 풍시적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초국적 현상이니까 갑자기 뭐 경제적 세계화에 의해서 최근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동아시아 차원의 어떤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또, 또 하나는 그 많은 동아시아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국가중심적 접근. 일본, 중국, 뭐 이렇게 한국. 그게 아니라 국가 외에 여러 다양한 의미죠. 그 신인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뭐 트랜스내셔널 오가니제이션일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합적 연구를 하자. 그다음에 뭐 탈민족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 얘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적 접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억압적 성격, 퇴행적 성격을 얘기하면서 동아시아 담론에서 탈근대, 탈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의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 예를 들면 뭐 지금 창비 그룹이 얘기하는 뭐 최원식 선생이나 뭐 맥락kim이나 또 뭐 일본이나 중국도 뭐 중국의 순수가나 이런 분들의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이라고 하는 게 그 냉전 시대 국가중심적 냉전을 뛰어넘고 근대를 서구가 이식한 근대를 뛰어넘는 그런 탈근대, 탈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지는데 저는 이게 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또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동아시아의 초국가적 어떤 새로운 현상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행자들이 등장하지만 적어도 외교 안보 차원에 혹은 경제 차원에서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동아시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게 국가 간의 경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탈민족주의, 뭐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또 상당한 좀 비현실적 어떤 인식론적 시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중심적 접근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이런 탈근대, 탈민족주의적 것도 경계하자. 뭐 이런 얘기도 또 동북아 공간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북아 여기서 제가 공간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지역 대신에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정적이고 또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지역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유의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리적 개념,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동아시아를 접근할 때, 동북아시아를 접근할 때 많은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액터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논의가 상당히 있어요.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얘기하고 경제 질서를 얘기할 때 미국은 뭐 동아시아 국가가 아닌데 왜 자꾸 끼어드냐. 그게 중국이 대표하는 건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그게 지리적 개념이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의 외교 안보 질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이라는 개념보다 공간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유연하게 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현상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보면 크게 그 사상적 토대, 사회문화 현상, 제도적 적정성, 그리고 또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구의 아젠다가 쌓여 있어요. 이 안에 뭐 사상적 토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철학, 사상, 문화 이론 이런 사회문화는 인류학, 사회학, 이런 정치학, 제도는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자간 연구,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자간 연구를 어떻게든 이 주제를 엮어서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소장하면 굉장히 많이 배워요. 인문학자들의 제가 모르던 그걸 많이 배우는데, 동시에 인문학자, 사회과학자들이 토론할 때마다 다른 세계관과 인식론을 가지고 이 대화가 안 되는 걸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새로운 실험이 이거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중인 주요 연구실 사업을 보면, 지금 아이언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해외 신진학자에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이언에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스타이펀드는 주지 않습니다. 항공비하고 숙박비, 숙박비는 저희 고대 CJ 하우스라고 하는 하우스를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주고 그 돈을 주고요. 그다음에 고대 연구실을 제공합니다. 연구실은 물론 아이언의 해외 비스팅 스카라블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측면 들어서 한 8분이 쓸 수 있게 컴퓨터하고 이런 걸 주고요. 현재까지 12명이 선정이 돼서 오고, 이 펠로우십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로 뽑지 않은 유럽학자나, 저는 가능하면 외국자들이 와서 단기적으로라도 고대 아이언에서 좀 연구하고 도서관 이용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거가 특히 신진학자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학위를 받은 지 5년 이상의 학자들에게는 안 줍니다. ADB, 박사 논문을 쓰는 단계인만 아니고 학위 논문 받은 지 5년 이내 학자. 왜냐하면 5년 이후의 학자들에게 지금 스타이펀드도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줘봐야 별로 어프리시에이트는 안 하는데, 신진학자들, 이 박사과정 학생들 돈 주면요 굉장히 고마워하고 평생 이게 네트워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자들은 여기 와서 자기가 필요한 한국에서 필드워크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저희가 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주고, 이러면 앞으로 그 학자들이 나중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쉽게 네트워크가 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평가가 좋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하려고 하는데,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금 코리아 KF 펠로우를 지금 이게 서울대하고 관련이 있는데, 펠로우들을 불러 매년 상당수씩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관리를 안 해요. 그냥 개별 학자들이 와서 연구소에 떠돌다가 이렇게 하는데, 김정국 이사장한테 제안을 해서 조금씩 공모가 나올 겁니다. 그 KF 펠로우들을 대학의 주요 연구소들이 그걸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연구실도 주고, 근데 제가 김정국 교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그 관리하는 연구소에게 관리비를 줘라. 그렇지 않으면 왜 연구소가 학자들에다가 연구실 주고 행정 스텝이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동시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의무도 부과하지만 관리비를 좀 생각해 줘야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될 겁니다. 아마 서울대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북아 포럼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지금 제 구상은 이거예요. 지금 이스테이션 커뮤니티 포럼이라고 해서 올해 5월달에 지금 하게 되는데,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국제학술회 일을 하고 운동을 한다는 걸 기획을 했는데, 제가 수많은 학술 회의나 이런 걸 해봤지만, 이 일회성 학술회하고 헤어졌다가 또 다음에
하고 이런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제도화하려면 코 연구기관을 지금 베이징대 자주가 있는 베이징대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지금 아직 그게 안 됐지만 한 국가의 한 연구소들이 코 연구소도 되고 학자들은 그 연구소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여러 학자들을 다 모으고 대신 한 내년까지는 한국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한다. 그 대신 방문하는 데에서는 비행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내고 호스트 기관에 로컬 어코모데이션 내고 이러면 재정적인 부담도 없고 이게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또 코 인스티튜션은 좀 안정적으로 좀 있고 주제는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주제는 중국의 부산과 새로운 동아시아를 줬었고요. 거기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이 일부 재단을 되고 또 한반도 미래재단이 되고 내년에는 주제를 벌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한중 수교 20주년이고 중일 수교 40주년.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3천만 원을 대기로 했고 고대 아연과 동북아 역사재단과 일본의 지금 어느 대학이 될지 모르겠는데 팀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에 일본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동북아 총소공모사업은 여기 그 아시아 기초연구사업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액수는 여기 서울대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2억씩 1년에 저희가 동북아 총소공모사업 지금 쓰는 돈이 1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연구의 경우는 1,500만 원. 박사학위 논문을 책임내는 거는 1,00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1,2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년 연구는 2,000만 원도 넘고 그렇다고. 부럽다, 여기 했는데, 쓸 수 있는 게 저희 예산이 1억이 좀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도 젊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아연의 고민과 핵심과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지금 얘기한 거는 다 이걸 들으면, 고대 아연 대단하다. 왜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사도 있고. 근데 이 발표하는 자리하고 실제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구소, 대학 연구소를 제대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고민은 첫 번째가 어떻게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생산하고 그걸 또 수출하느냐, 확산하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이제 다른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가 국내 아시아 관련 연구소와의 차별화와 협력입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도 이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합니다. 만약 이면준 교수님의 리더십 보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겠다. 이면준 교수님은 잘 아니까. 그런데 서울대 문화로 보면 그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치킨 사업 하면서 여기 일본 연구소 소장님 다 아시아 관련 연구소를 아는데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사람들하고 인간 관계를 조정하는데 대학이 특별히 그렇죠. 사회대 요즘 아시아 연구소가 사회대 소속인데 또 무슨 인문대 소속의 연구소하고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등등 쉽지 않아요. 아연은 똑같습니다. 고대 아연도 가령 국내 아시아 관련 국별연구소, 일본 연구소라고 하는 공중정보를 갖고 펀딩 있고 이런 연구소도 있고요. 또 무슨 민연이라고 하는 민족문화연구원, 아연도 크죠. 또 중국 연구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차별하느냐, 협력하느냐 쉽지 않은 문제인데 크게 보면 저는 가능하면 관련 연구소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좋다. 또 학술회의도 가능하면 많이 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구소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연구소는 종합연구소는 허브의 역할을 하면 되고 연구자는 고대 내 다른 연구소나 아니면 심지어 고대 밖에 연구자들을 얼마든지 끌어들여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공동연구는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공동학술회의는 상당히 많이 개최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학술회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펀딩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학술회의를 단독으로 혼장하면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5월 달에 하는 회의, 그 예산이 한 5천만 원인데, 동북아 역사재단과 한반도 미래재단에서 되고, 저희가 페이퍼 상에는 한 1,500만 원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페이퍼에 쓰는 1,500만 원인데 조교 비용, 뭐 이런 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 미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식사비, 뭐, 통일부 장관 빼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공동학술회의를 해서 재정을 줄이고, 이거를 이제 다른 학술 사업을 해서 돌리고, 뭐 이런 일을 또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게 중복을 피하려면 동아시아 지역 단위 연구, 혹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 또 동아시아와 유럽 간의 비교 연구. 그러니까 개별 국가 수준의 연구보다는 비교 연구나 관계라는 연구나 국가 분석의 단위를 동아시아 단위로 하는 연구,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다면 얼마든지 국별 일본 연구센터하고 아시아 센터가 그 공동으로 협력을 해나갈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또 그 시너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재정 자원의 지속적 확보 문제, 이건 저 다음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IMF 거버넌스의 구축 문제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내연구소가 총장님이 바뀌었을 때는 타격을 보지만, 고대 아이언의 경우를 보면 소장님이 바뀔 때도 상당히 연구소가 방향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좀 거버넌스를 소장이 바뀔 때마다 연구소의 방향과 이런 거 바뀌지 않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건 또 한 가지는, 제가 소장을 맡은 지 지금 4년째인데 연구 기금을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뭐 한 5억 가까이 모았는데, 옛날에 그 고대 아이언이 부동산도 있었고 연구 기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소장님이 뭐 하는 게 다 까먹더라고요.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연구 방향을 가져가는 필요,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버넌스를 조금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대학에서 뭐 이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재정 확보 방안, 뭐 지금 아시아연구소도 비슷한 게 있을 텐데, 비슷한 얘기 보면 제일 큰 건 학술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큐베이터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능하면 어디 연구재단 뭐 공모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실 줄 테니까 와서 아이언을 신청해라,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뭐 올해 가을부터는 돈까지 좀 주려고, 회의비하고 밥값 줄 테니까 한 2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팀 뿌려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간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얼마 안 되는데, 다만 그 연구자들이 아이언의 이름으로 나중에 팀을 내고 아이언에서 학술회의를 하고, 뭐 이 효과가 아이언 스스로가 이 열린 공간으로 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언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연구기 기구를 조성을 해서, 자문위원회가 제가 동아시아 연구원 같으면 거기가 이사회도 따로 있고, 그 기업인들 후원회도 따로 있고, 상당한 매년 뭐 후원금 들어오는 것만 한 2억 5천이 되는데, 대학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자문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하는 거 비슷합니다. 연구실에다 이름 붙여주고 3천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가 아마 자문위원회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 20명 정도가 되면 1년에 한 2천만 원씩만 내도 괜찮을 텐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시민관계도 하는데 기업인 대상 프로그램이나 이걸 구성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부가 지역 협동과정으로 대학원을 개설 준비 중인데, 이 아이언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2년 일본 센터 아이언 혼자 해가지고 절대 동부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 연구소들이 힘을 합해서 고대 내에 있는 연구소의 모든 역량을 가지고 학과하고 협력해서 지역 동부가 지역 대학원을 만들면 가능하다. 이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이고요. 이렇게 되면 학교의 수익을 학생을 받아서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다.
한 시간을 10분 더 써도 되죠? 지금까지 아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고민도 같이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의 동아시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별로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또 서울대 아세안 교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몇 개를 한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개별 국가, 현재까지 동아시아 연구 혹은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 일반으로 넘기면 센트럴 아시아나 중동 이런 연구는 사실은 개별 국가 연구도 없고 지역 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언어 연구, 이제 외대에서 하는 그 정도죠. 그런데 동아시아 연구를 한정을 해서 보면 개별 국가를 연구의 병렬적 합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중국 연구와 일본 연구자와 한국 연구자들이 따로따로 해서 그걸 모아놓으면 우리 아시아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시아 연구가 개별 국가 연구를 심층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동아시아를 분석단이라고 하는 연구나 기계 연구나 이런 연구가 훨씬 더 체계화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대도 지금 주제를 7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혹은 지역이라고 하는 매트릭스하고 이쪽 주제를 컨비네이션처럼 얼마든지 굉장히 생산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연구 역량과 이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인문학과 사회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가 인문학과 사회과를 따로 분자화됐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대체로 사회과학 연구는 굉장히 서구화가 많이 됐죠.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에 의해서 주도됐고, 또 특정 학문, 경제학이나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너무 미국적 학문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압도되는 그런 한계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라고 하는 굉장히 현상 분석, 내지는 정책 대안 이런 곳에 관심을 집중했는데, 인문학 분야, 역사, 철학 문화, 문학 이런 인문학 분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은 모르지만 이게 또 나름대로의 문제는 서구지향적이지는 않고 서구의 학문의 영향도 받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아시아 연구에 상당한 연구를 축적을 해왔는 게 사실이고, 연구의 자원은 양쪽에서 봤는데 여전히 과거지향적이고 학문적 분파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동연구로 나가기에,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결합시키는 연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어떤 인식론적, 방법론적 특징이 있다, 장점.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 지역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생길 수 있다는 데서 말이 그럴듯하지만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제가 지난 한 3년간 인문학 사업을 하면서 많이 시도를 하죠. 굉장히 어렵긴 한데 또 동시에 사회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은 굉장히 분석적 사회과학적인 개념과 인식론과 방법론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또 사회과학자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정했던 어떤 세계관, 서구의 방법론과 이론과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성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런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새로운 지역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동아시아의 독자적 관점과 투축된 연구 방법론의 모습이다.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좀 바꿨는데, 투철하는 시각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학문이 너무 서구의 학문이나 외국의 이론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표출하지 못하고 투철적 시각이 없다. 다 맞는 얘기예요.
동아시아 연구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사회학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면 아시아를 연구하는데 아시아 담론의 중심이 아시아에 있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현장이 있어요. 더군다나 영어라고 하는 이제 랭귀지 때문에 지식 확산의 역할을 뭐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데 때로는 훨씬 더 연구의 지식의 질이나 이런 걸 보면 우수한 아시아의 연구나 이게 소개가 안 되면서 뭐 한국 사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한국 논문들은 소개가 안 되고 뭐 일본 사람이 쓴 뭐 논문을 가지고 쓴 미국 학자의 논문이 한국 사회에 관한 미국의 담론을 주도하는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선 미국과 유럽이 아시아 연구의 담론을 주도하고 지식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걸 문제로 보느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비판도 하지 않아봤지만 성찰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 아시아를 대면하고 인식한 그거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제9기 시기에 유럽과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프랑스 극동연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서울 분원이 있습니다. 대단히 주고 조건은 저희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 매년 한 명 내지 두 명을 유럽 학계에 발표를 시키거나 강의를 시킨다는 조건으로 보도하고 하는데 유럽 프랑스 학자만이 아니라 유럽 학자들이 그 오피스를 통해서 대거를 봐요. 근데 그 연구소 이름이 오리엔테 엑스트렘이에요. 파이스트.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거기서 불러서 프랑스를 갔더니 그 이름이 이날코라고 동방어대학이었어요. 그게 200년이 넘는 연구의 약사를 보니까 주로 이스트를 연구하는데 오리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리엔트라고 하는 게 제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걸 사이드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연구소의 역사를 보면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를 아는데 프랑스나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오리엔트는 처음에는 중동, 러시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인도까지 가고 그 인도 아시아는 오리엔트에서 파오리엔트가 됩니다. 파이스트.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아라고 하는 말 어원 자체도 그 말로 그런 뜻이지만 해가 뜨는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명히 아시아 인식의 시초는 그 이전에는 중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선도시라들이 있었지만 19세기 제9기 시대에는 옥시덴트와 오리엔트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아시아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오리엔트는 옥시덴트의 대립되는 굉장히 미개하고 전통적이고 정치적인 국가들의 군.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그런 편향인데, 오리엔탈리즘의 특징은 아시아 국가들을 다 단순화하는 거예요. 이 안에 중국, 한국, 일본의 차이가 없이 여기 다 똑같은. 우리가 사실 최근에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을 한국 사회나 이 동아시아 학계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거의 반대 형태로 서양은 다 서양의 근대, 이건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시장 만능주의고, 그것도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인데, 서양이 어떻게 똑같은가요? 유럽이 틀리고, 미국이 틀리고, 다 틀리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한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떤 그 내부의 편향성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전 이후의 아시아 지역 연구,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 지역 연구라고 하는 미국 패권의 유지 혹은 세계 경영의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지원됐고 그렇기 때문에 냉전적 사고와 서구적 세계관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근대화론이나 정치 발전이나
시장경제 우위론이나 이런 게 다 그것의 표현인데 이 고민은 이런 거죠. 이런 서구의 인식론, 방법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가 어느 부분까지 수용하고 이걸 비판할 것이냐, 평가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구 것이니까 서구적 인식론과 방법론이니까 다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걸 새로운 무슨 주체적인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허구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무슨 아시아의 주체적 시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냐? 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시아 문명론을 얘기하고 대한문명론, 아시아 정체성론을 얘기하고 무슨 유교에서 무슨 그 서양과 다른 서양의 근대 폭력적 혹은 제국주의적 속성과 다른 아시아의 무슨 정체성이 있을 것처럼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그런 공통의 정체성이 있느냐를 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께 무슨 공약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거. 제 현실적인 거는 서구의 인식론과 방법론이 사회과학에서 지배적인 거, 그 상당한 정도로 사실은 서구의 인식론과 방법론은 사회과학만이 아니라 불교학이나 심리적 유교학이나 인문학에서도 상당히 지배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 연구에서도 그런 분석적 서구의 그 틀을 가지고는 그 틀이 없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 연구를 하고 유교 연구를 하러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차이를 물어보면 굉장히 서구의 철학적 개념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 개념이 비교해서 상대화할 때 크게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의 이론, 인식론과 방법론을 수용하는 문제와 서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수용하는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뭉뚱그려서 서구의 무슨 방법론, 서구적인 게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 대안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보면 동아시아 혹은 한국의 독자적 인식, 관점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냐?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아시아 인식의 어떤 역사를 보면요.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사실은 그 서구의 제국주의 시기 이전에 동아시아를 전체로 이렇게 종합하는 구상이나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부 무슨 주자학이나 중화세계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렌즈를 하긴 했지만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틀로 동아시아를 인식하기 없었던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제국주의 확장의 시기에 그거에 대한 대립항으로 부정과 저항의 논리로 또 아시아를 구성하고 내면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일본이 주도했죠. 피자와 유키치의 아시아 연대를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또 아시아 연대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좌절하고 아시아를 극복해야 된다. 탈환을 얘기하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전전의 오리엔탈리즘의 그런 거죠. 아시아가 뭐가 있으면 갑자기 주장하다가 또 아시아가 안 되겠다고 얘기하느냐. 또 오페쿠라텐신 아시아의 일체론이나 아시아의 미가 있고 이런 얘기나 소문에 대아시아주의, 동양평화론 이게 다 그런 시도인데 결국은 이게 대동아 공영거지라고 하는 나중에 40년대, 30년대, 40년대 일본의 아시아 구상이라고 하는 게 일본식 제국주의의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제국주의 침략의 시기에 이런 저항의 논리로 했던 아시아 인식이라고 하는 게 정당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냉전과 일본이 패전하고 냉동주의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의 연대 이런 걸 할 여유도 없었고요. 민족주의와 이를 바탕으로 국민국가 건설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년간 냉전 질서가 해체가 되고
동아시아가 발전하고 부상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교류가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동아시아를 새롭게 구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에서 다 등장을 했어요. 세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 대한문명론, 정체성론, 또 공동체론. 공동체론이라고 하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지역 환경에서 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한문명론이나 동아시아 정체성론은 서구식 근대나 이거를 좀 이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서양을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서 아시아의 무슨 가치나 무슨 비전이 공통의 가치가 있을 것처럼 가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현실적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경제적 비전이요. 또 안보와 정치 비전이요. 동아시아의 한중일이 또 어떤 공동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나요? 북한 문제 하나를 놓고도 한국과 중국이 부딪혀 싸우고 미국을 배제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 협력의 구상이 다 틀리고 이런데 이게 무슨 서양을 상대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하고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어쩌면 한국의 주체적 시각, 한국의 국가이익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 누르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동아시아의 주체적 시각이나 독자적 한국의 토착화가 중요한 것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서구적 방법론이 옳든 싫든 아니면 우리의 독자적 시각이든 아니든 더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역동적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확산하느냐는 그러니까 방법론이나 시각이 서구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서구적 시각이나 방법론을 쓰고도 세계 학계에 내놓을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연구 역량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독창적 시각이나 이게 있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거의 모든 해답을 찾기에는 이 사회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수업의 방법론과 무슨 이걸 가져 쓰고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걸 생산해야 되는 게 있냐 혹은 생산하는 연구 결과를 학계에다가 추출하고 확산하고 있느냐 이런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을 열심히 출판하고 취약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학술에 일하면서 느끼는 게 이 영어의 지식 패권적 역할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고민해요. 사회학 분야는 좀 덜하죠. 영어로 해도 불면 되는데 일본 같은데 영어로 발표하고 하면 올 수 있는 학자가 확 한정돼요. 인문학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이제는 영어로 국제학술에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말고 섞어 쓰자. 그래서 영어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좋은 얘기를 좋은 학자들의 의견이 소통이 안 되는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보자. 이미 중국 같은 데는 중국 관련 회의를 중국어로 합니다. 한중일이 모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3중 순차 통역하면 회의가 지루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하여간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데 영어로만을 하는 거, 그래서 영어 안 되는 사람 오시고 말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과 통역, 우리의 그 연구 결과를 하는 거, 이걸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겁니다. 동아시아 학술 교류를 제도화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재밌는 거는, 가령 AAS 같은 거, Asian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그거가 아시아 수준에는 없어요. 그러나 아시아 연구의 학술회의가 미국과 서구 애들이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모였는데 그게 모든 아시아 학자들이 모이는 게더링이고 아시아 수준에서는 왜 아시아 학자들이 모일까? 의아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야도 사회학 주문이 있더라고요. 아시아 소셜 컨퍼런스 있고 정치학 해도 우리 안신집에서
몇 년 전에 저 아시아 정치학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아시아 학자들 사이에 현실의 소통이라는 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소통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철학과 역사 분야에 굉장히 축적된 연구 성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래전부터 그게 세계 학계의 체계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현상도 있어요. 물론 일본 학계의 폐쇄성이나 소극적인 문제에 영향이 있어요. 또 중국 사회과학은 굉장히 아직도 관변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런 자율성도 없고 중국 학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옛날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 가면 딱 1시간만 하면 이틀 회의를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1시간 하면 중국 학자들이 이틀간 뭐 얘기할지가 다 나오면 진짜 회의는 밥 먹으러 가서 술집에서 왜냐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그래도 대학에 있는 사람과 연구소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틀리고요. 상해와 국경이 좀 틀리고 그래서 좀 회의를 할 만해요. 이치를 보면 얘기가 좀 뉘앙스가 좀 틀리고 근데 여전히 중국 사회과학이 이런 한국 사회과학은 여전히 미국 편향성과 주체적 가치가 제로되어 있는데 하여간 자주 만나야 된다고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래야 독자적 시각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군가 해야 지금의 어떤 우리 사회학 분야의 어떤 미국 해제문을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그 연구로의 양체문을 생각해서 호학이 발전시키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제가 뻔한 얘기를 참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에 되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시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고대할 경우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서로 전반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아 연구소라든지 다른 연구기관 서울대에 도전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후반부에는 아주 동북아 동아시아 연구 최근에 또 우리 아는 경우를 중심으로 그런 지식 연구를 통해서 기시는 아주 도전된 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함의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5시 45분까지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주 하실 걸 바로바로 해주시고 가급적 질문을 좀 짧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얘기가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선생님들 안철 선생님 언급이 많이 나는데 일단 이제 질문을 오늘만이 이내의 것을 하나 삼았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게 사실은 한편에서는 어떤 연구소의 수단과 연구소 학의 전문가로서 연구소의 이제 문제점과 엄청 좀 그 부분은 아시아 연구소 간의 한국에 아시아를 연구소 간에 따르는 문제점과 어려움 또 이런 과정을 한번 풀어야 될 그런 말씀이시고 뒷부분은 이제 또 이대현 교수가 동부가 이런 공동술 정부가 하는 그런 정책자로서의 정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한두 가지 좀 연구소의 어떤 점점 고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 연구소의 자원봉 과정, 연구를 일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릴 때 제안합니다. 아마도 이 연구소를 시작하고
미션과 오젝트가 뭐냐 하는 거고, 그 연구소의 임무라든가 이제 그들은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정말 말씀드려서 중요하게 우리한테는 그 고대 아연의 경우에는 사실은 또 축적된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지 그 구조를 다루는 역사라든지 연구의 인프라라든가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게 훨씬 수십 년 동안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인, 소위 아시아인 구조가 배워야되는 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벤치마킹 대상이고 어떤 선배 연구소로서 되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 여러 가지 그 가분수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또 연구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법적인 여러 가지 공직의 때문에 공통적인 자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한된 자원과 인력 같은 거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협력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좋은 그 말씀드려서 한 가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 포럼 같은 경우는 한중일의 연구소에 하나의 네트워킹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는 것이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국에 있는 적어도 메이저 대학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모르겠는데 메이저 대학의 대표적인 아시아 연구소 간에는 연구소장이 일체 비슷하게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아 연구소가 아마 작년도에 이미 한번 국내에 있는 해외에 있는 연구소에 접근하기 전에 국내에 있는 연구소장들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닌데, 지금 이것이 이제 목적이라든가 어떤 사명의식 같은 게 없으면 힘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대에서 임하고 있는 몇 차가 된 것은 특히 이제 고대 파운데이션이 지금 이사장이 출신에다가 정착자에다가 동북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니까, 동북아라든지 또는 불포대 동남아 정권 같은 걸 지금 얘기해봤거든요. 이런 것들 이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사별로 하면서도 특화하면서 연구소에 대한 컴퓨터를 그런 의미에서 그 동북아의 포럼이라든지 또 동남아 포럼 같은 이런 거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우선 한국 안의 연구소들끼리 아시아 연구소들끼리 좀 수준적으로 있는 버전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가지고 일체 같은 거 다시 모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모이면 이런 어떤 잠깐 움직임 같은 게 있잖아요. 우선 거대하게 지역 학교라든지 이거 아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게 다 같이 지금 학내에 있어서 과에 있는 연구소를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지금 종합연구소가 있습니다. 동맹연구소가 나오고 계시고, 대학원 연구원이 있는데, 고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서로 협조와 또 고화를 하면서 차별성과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대학 수준의 종합아시아연구소에서도 하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동북아 공동체 문제에 대한다든지 동남아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데 있어가지고 또 무슨 명칭이 있으면 어떤 특권을 하나 어제를 경험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연구소장 사이, 연구소 간의 어떤 네트워킹 같은 이런 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개별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일본의 그 네트워크에 상당히 우리가 같이 이끌어가게 좀 이게 힘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원도 우리가 천천히 중국도 지금 우리의 자원을 지금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명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디에서 보면 신진학자, 해외 신진학자 프로그램, 이거는 사실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두 번 생각해본 건데, 특히 이제 고대의 경우에는 해외 학자, 해외 신진학자들한테
아시아를 전문한 프랑스한테 대한 정부 전한다. 상당히 차별화되고 또 좋은 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은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학부 학생을 했습니다는 신진학자 프로그램이니까 국내에 있는 학자를 한다면은 그 폴더 해가지고 어떤 고대라든지 어떤 그 다른 대학에서도 아시아연구소학부를 보여줍니다. 또는 고대 같은 경우에서 하는 그 이 신진학자의 해외 생활 신진학자를 어떤 일에서는 서울대학에 와서 좀 같이 쉬어해가지고 서울대학에 이런 경우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좁은 나라에 어디 서울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좀 인터 유니버시티 어떤 그런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거에 베네핏하고 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좋은 그런 거 우선은 일단은 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걸 그 외에 일단 나중에 저런 것도 해가시기만 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뭐 할 수 있고 해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거와 연계해서 좀 질문을 좀 더 모아서 다른 강명 선생님도 오시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회학과 분별단의 기자입니다. 이대영 선생님 발표도 흥미롭고 아연 경험을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연 저희 대학 다닐 때 참 최고 연구기관 아시아 연구소를 시키고 그때 그 지금 새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저도 지금 통합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HK 그래서 아까 그 북쪽의 연구소 조직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이제 HK 그 센터하고 중국, 일본 연구소, 대만 연구소 병렬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제 연구소 전임 교수님, 전임 연구소 16년 되고 있는데 이 전임 교수 경우는 HK 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이 그림도 실질적으로 보면 HK가 좀 그 제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중추적인 좀 그 형태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궁금함이 있는데 아연처럼 역사가 오래고 해오시던 그 굉장히 많은 그 연구 영역과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지금 굉장히 큰 HK 프로그램이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이것이 갖는 일종의 뭐 물질적, 제도적인 힘이 이제 구소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거하고 아연 그동안에 해오시던 것하고의 관계가 지금 조직적으로나 혹은 업무의 비중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경찰에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아연 약사에서 이렇게 보면 초기에는 어쨌든 공산권 연구하고 한 그 다음은 한국 사회 개발 이런 이게 이제 90대 중국은 중국 연구, 일본 연구, 동아시아 연구, 유교 연구 좀 다원화되는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아연의 경우 아주 핵심적인 정말 그 연구 주제 과학을 공산권 동아시아 유교 연구 이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것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연도의 아연의 미래로 보면 오히려 그냥 강하게 그 연구 아젠다들이 병렬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제가 좀 아시아 관련 연구소의 협의체가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디 교육이라는 게 서로 배우는 거니까 또 그다음에 때로 올라오면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별로 새로운 게 하나 없어도 아연에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에서 한두 가지만 그래도 뭔가 좀 제가 기하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얘기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아시아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거든요. 조금 만나서 궁금하고 좀 묻고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자면 소장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공통의 겹치는 연구 주제나 아젠다를 하면 학술회를 공통으로 개최해서 서울대와 서울대 연구자원시 발표자들을 섞어서 좀 해보면 이거 학내 상대보다 훨씬 좀 시각도 다양하고 발표자나 토론자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현실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귀찮게 하면 좀 이런 제도화를 하게 되면 뭔가 해야 되니까 의미 있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진연구 해외에서 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이 연구자가 고대 아이언에 와서 거기 딱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학을 다니면서 도서관도 이용하고 여러 분야의 학자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협력 이런 걸 해가지고 아이언의 통해서 온 학자를 아시아 연구소에서도 필요하다면 도서관 이용하고 이런 협조를 해주고 또 이렇다면 훨씬 더 좀 외국 학자, 특히 신진 학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연구소 조직 또 연구의 연계성 이거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초기에 아이언이 갖고 있던 국내 학계에서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높았던 데에 비해서 다른 대학 연구소들이 막 생기고요. 이 공산권 연구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걸 전담하는 무슨 통연구도 생기고 그러면서 옛날 같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아이언의 재정적 자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연구의 방향이나 이제 냉전 공산권 연구를 하다가 70년대 말부터 사회개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적 냉전에 필요한 공산권 연구에 지원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사회개발이나 이런 걸 아데나와 재단이 한다면 전형적인 근대화인데 그쪽에 본인들도 하다가 냉전도 다 끝나고 공산권 연구에 독점 조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서 하는 게 일본 쪽에 소스를 찾아서 이제 공부하고 해가지고 최상용 교수님이 시작하신 거고 그 전에 무슨 박춘호 소장님이 계시고 사회학자들이 계시는데 전에는 또 최장기 교수님의 관심은 민주주의가 동아시아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했습니다. 제가 거버넌스 교류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물론 어디서든 소장의 연구 관심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은 수밖에 없지만 아이언처럼 굉장히 중요한 조직에서 장기적으로 핵심적인 아이언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특정한 소장의 관심에 따라 연구를 하는 건 문제하고 연구소가 뭘 하다가 어떤 소장님이 바꾸는 연구 방향이 완전히 민주주의 연구로 돌아서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HK 사업을 하면서 제시한 동북아시아의 종합적 지역연구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 백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대 지금에서 아이언이 그래도 학자라는 연구가 되냐. 고대 아이언의 역사학자와 사회학자 제가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 연구 영역을 아이언의 연구 영역에 처음부터 부과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과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뒀고요. 제가 이제 정치경제연구실 민주주의 연구실을 가지고 팀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한 게 그건데 아이언의 정치성과 관련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뭐냐? 나의 관심이 아니라 그거를 먼저 생각하면 제가 하는 무슨
지금 아연도 여론조사 이런 걸 하는데, 아연의 연구주의랑 맞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고민은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연이 장기적으로 이것저것 다 돈되면 다 현실적으로 연구기 되면 다 하지만 그래도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아연이 내세울 수 있는 연구의 주제가 뭐냐를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소장을 맡으면서 지금 방향을 잡은 거는 우리는 연구소의 이름이 아연이라 하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둘 번째, 우리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사회과학 연구소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사회과학과 인문학자들이 같이 하는 연구로 가고 또 개별 무슨 일본 연구소나 한국과학 연구소나 중국 연구소하고 차별화된 연구를 하려면 동북아의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수학적 현상을 좀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그게 어떻게 연구로 실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 현상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새로운 초급적 현상이 등장하고 새로운 제도적 모습이 등장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확산을 하고 다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포착하는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연의 파라다임 내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략을 잡은 건데 아직도 넓죠. 지금 제가 제시한 사상이나 제도나 사회문화 이 연구 영역 중에서 이 단계가 지금 돈을 받는 단계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두 번째 단계가 지나면 그 중에 더 추가적인 예산을 펀딩을 가지고 더 키우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HK 사업이 전체 제가 작년도 우리 전체 연구비 쓴 게 한 15억 정도거든요. HK 사업이 한 9억 6천. 나머지 한 5억 얼마가 다른 지역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면 연구, 재정적 자립, 내지는 연구의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서 소장은 코디네이션을 하고 연구센터장이 연구자를 학내에서 밖에서 끌어가지고 하고 연구비까지도 끌어오는 고민해라. 그 단계가 아니면 센터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HK 사업이 왜 뽑은 연구 교수들이 센터에 중국 센터에도 가 있고 일본 센터 이렇게 가 있지만 HK 연구비하고 별도의 연구비나 재원을 끌어들여서 키워라. 그 자율성을 최대한 준다. 이런데 그게 커지면 새로운 뭐가 굉장히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는 거고, 아연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독립적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거지, 제가 기능하는 거를 이렇게 할 의사가 없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아연 내세울 연구 방향과 어떤 거를 아연의 결정적인 무슨 연구 성과로 내놓을 것이냐, 그 정체성인 문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장 혼자서 할 고민은 아닌 것 같은 생각. 그리고 그 소장 혼자가 저 방향을 정하고 하는 거가 지금 아연의 역사에서 최근에 혼란을 가져온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적으로 컬렉티브리 컨스트럭트한 정체성의 방향이 맞다는 생각을 대답이 되는지. 지금 전임교수 이메일 되어 있는데 소장하고 누가 전임교수가 어느 직원 전임교수가 전임교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전임교수가 아니고 학과 소속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페이퍼 교수가. 그게 두 명이 있어요? 그럼 학과 소속에 있는 분은 몇 분이요? 학과 소속되어 있는 소장 센터장들은 다 학과 소속에 있죠. 연구소는 다른 학과가 다른 거예요. 연구소는 전임 교수는 두 명인데 그 사람들 텐더를 가지고 있어요? 텐더 트레이드. 이게 HK 사업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일단 소속은 학과에 아니고 국가연구소 연구소가 이분들은 이제 강의 활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요. 일단 질문 더 하시네요. 네, 여기 그 선생님 발표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다른 훌륭한 아시아 연구소하고 제휴를 갖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학술회의도 같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육 측면의 자료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한다고 할까 교환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그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면진 소장님께 서울대학 아시아 센터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학에 있는 연구소라는 그 위치를 감안해서 이런 아시아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는 이 아시아 관련된 그 교과목에 어떤 레퍼런스를 쓰며 어떤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혹은 그 티칭 매트리얼들을 사용하는지를 꼭 수집을 해서 이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할까요? 디파지토리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를 강구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거를 좀 준비할 때 아이언의 역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아이언의 입장은 이러한 과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참고될 만한 뭐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작할 때 한 2년 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참고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적으로 성공도 있다는 그 같은 부분을 경험을 먼저 하시는 분들 외국에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 정치, 사상, 문화 이런 쪽으로 좀 했을 때 연구를 좀 하고 좀 그만한 좀 약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반반인데요. 최근에 20년 다 사회과학자가 출연을 하셨고 오히려 학내에서 저 역사학과나 인문학 차 이런 사람들이 아얀거는 사회과학자들이 소장하면서 지들끼리 하고 왜 좀 도와달래. 그게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그 분야가 좀 나눠지는 사실은 질문 드리기가 좀 좋은데 그렇게 인터디시플리너리 하는 연구를 하고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여하셨을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학회나 아니면 무슨 공동연구를 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주제가 딱 포커스가 되면 일하기 훨씬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그 학회들을 초청하시는 주제가 확실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초청하시는 여러 가지 일정이 그러면 그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할 적에 절대로 그 국내 학자, 국내 연구소들끼리만 하자는 것은
왕따당할 수도 있고 이제 꿈을 가지고 꿈 속에서 지금 지내는 사람인데 고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 거기 그런 일을 어떻습니까? 영화의 분야가 너무 다양한데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중국의 일본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의 경제학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분들, 특히 영국에서 공부하는 분들 중국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일본으로 정신을 그분들은 조금 뒤로 이제 시대가 지나가는 분이고 그래서 학회를 하는 같이 하는 분들은 가능하고 중국은 지금 경제학계가 예상을 얼마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자기네들의 주제를 개발하고 또 아시아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 발표시키고 같이 알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임 박사님 나중에 밥 먹으러 가시면 네. 저희 6시에 소담마을에서 식사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저기. 짧게 하시려면 아니요. 우리가 신동이 좀 질문하실 거예요. 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그 교육을 사실 아이언이 교육을 한 번 더 결사하고 못했습니다. 아이언이 교육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한국 수준의 정부가 지역 연계하셔가지고 대학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대학에서 새로운 학사단위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그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예요. 정책대학원 한국으로 시켜서 그때 하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아연과 민족문화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중국연구소, 아시아 관련 연구소들이 동아시아 지역 대학원을 생각하는데 그 현실적인 이유는 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강의를 학과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학생도 없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생이 있으면 수익이 되니까 옛날 저 연구소에 재정 자립방을 내라고 저 기획처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지 소장에서 바꿔 죽겠는데 돈 버는 것까지 나한테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필요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제간 연구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지만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연구소 차원의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도 분과별로 사상 철학 분야는 인문학자들이 중심이고 사회문화는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제도 분야는 정치학자, 경제학자가 중심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주제가 전체 주제에서 통일성이 있으니까 다른 분과의 발표 논문과 이걸 끊임없이 듣고 커멘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때로는 참 어렵게 이 통일적인 거를 하는 게 어렵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것들은 있다. 또 지역 연구는 제 표현으로 하면 너무 사회과학 중심의 지역 연구를 하게 되면 깊이가 없을 수 있고 근데 또 인문학 중심이 하게 되면 너무 아웃데이트되고 먼 나라에서 두 개가 조화되는 게 커런트한 어떤 이슈에 대한 걸 하는 연구와 어떤 과거의 전통과 사상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그 속에 어떤 사상과 철학적인 기반 이런 게 혹시라도 굉장히 샬로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짜이는 것 중에 그래서 철학자들이 혹은 사상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흡수하는 게 굉장히 깊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와 풀교류는 그 분야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제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저희 부소장은 역사학자거든요. 중국사. 제가 우리 연구소 거기 그렇게 만들었는데 항상 소장이 인문학자가 되면 부소장은 사회학자가 되고 제가 하여간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거버넌스와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내 아시아 관련 학과와 연구자들이 아이언을 통해서 공동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는데 때로는 개별 학과가 하는 게 생산적인 주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과 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경제학처럼 커먼 랭귀지가 다 있는 학문하고 또 다른 학문이 하는 부분은 답답해서 이게 어떻게 소통하는 건지 이럴 수 있는데 또 그게 현실이고요. 근데 그 학술회의를 할 때 때로 같이 하는 주제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된다 보면 사회과학자, 정치하고 경제 지금 제가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포럼은 주로 사회과학자들이 또 이번 가을에 하는 신해학생과 평가는 주로 역사학자와 인문학자한테 내리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학술회의를 굳이 국제학술회의 같은 거를 같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하고 이런 전략을 좀 시간이 없어서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영 선생님 모시고 아시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아이언 경험을 중심으로 제9회 좋은 아시아 포럼을 이것으로서 일단 마치고요. 이후에 또 식사 자리에서 더 깊은 또 많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